자, 그러면은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131만 대 생산 테슬라, 현대차 5분의 1 정도만 팔고도 영업이익이 더 많은 비결은 뭘까라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나왔네요. 2017년에 10만 대를 겨우 생산하던 테슬라가 2022년 작년에는 131만 대를 팔면서 5년 만에 10배 성장을 했다. 그런데 현대차는 세계 3위로 작년에 올라서서 684만 대라는 어마어마한 대수를 차를 팔았는데, 자,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영업이익은 오히려 테슬라가 많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미 많이 얘기를 했죠. 네. 현대차 테슬라 같은 경우 한 대를 팔면 남는 돈이 7,000달러에서 8,000달러, 9,000달러 막 이런 식으로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한 대 팔면은 300달러 정도 남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 차이가 너무 엄청나네요. 크다라는 거고, 이것의 배경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덕션 프로세스, 생산 공정에 대한 혁신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이번에 이노베이션 인베스터 데이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한 번 더 혁신할 거라는 것. 그래서 2030년까지 1,000만 대를 생산해도 이 프로덕션 이 프로세스의 혁신의 덕에 이 프라핏은 계속해서 프라핏 레이트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델 2가 나와서 심지어는 저가로 팔아도 프라핏 레이트는 페라리랑 비슷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 테슬라의 장점은 마스터 플랜 3가 all about tonnage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리튬을 확보하는데 그렇죠. 모든 걸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이 수직 통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원자재에서부터 최종 제품까지를 장악을 하고 있어서, 또 이제 곧 리튬 리파이너리 작업도 정제소 작업도 시작을 할 거고, 텍사스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러한 수직 통합 자체가 가능했기 때문에 높은 이윤율이 가능하다라는 것,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혁신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크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배터리는 모두 다 수급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플랫폼 같은 경우는 만들고 있지만,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서 예를 들면 플랫폼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반떼하고 K3가 같은 플랫폼을 쓰는 것. 네, 그렇죠. 소나타하고 K5가 같은 플랫폼을 쓰는 것처럼 현대차의 플랫폼은 하나인데, 예를 들면 기아하고 현대가 같이 나눠 쓰는 것, 그리고 이 플랫폼을 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전략은 사실은 폭스바겐도 쓰고 있거든요. 폭스바겐의 플랫폼에서 포드의 특정 전기차가 유럽에 판매되는 건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이런 것처럼 다른 나라에도 개방은 하고 있지만, 뭐 현대차는 현대차 거 만들기도 좀 바빠 죽겠는데 그쵸. 개방할 여력은 지금 없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데랑 이렇게 개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생산 라인, 즉 플랫폼은 개방하고 있고 플랫폼은 만들었지만 어셈블리, 그러니까 조립 라인 같은 경우에는 포드 자동차 이후에 있었던 이러한 컨베이어 벨트라는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현대차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해내지 않는 이상 대단히 힘들다라는 거고, 조금 여지가 있다라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서 강력한 어떠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구매 파워를 높여가지고, 뭐 예를 들면 리튬을 좀 더, 배터리를 좀 더 저렴하게 산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의 절약 효과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가 프라핏 레이트가 올라갈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미래는 저는 밝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대차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슬픈 이야기지만, 네, 여기 스태프분들 가슴을 잡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어제 메타 이야기 할 때도 가슴 잡는 분이 계셨는데, 자, 그렇습니다. 현대차 물론 뭐 선전하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 발전 가능성. 근데 기아차는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제 애플카 정도의 생산 업체로서 뭐 계약을 맺는다라면 뭐 가능성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소식이 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막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질 일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도 정말 잘하고 있고 박수 쳐줄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인데, 이거 이상으로 성장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판매량은 계속 늘고는 있는데 뭔가 조금 더 혁신적인 모습이 안타깝다, 없다, 이런 것들이 아쉽고, 그러니까 주가도 가지를 못하고 조금 지지부진한 양상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테슬라는 계속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고 생산 공정을 혁신하고,
비용도 낮추고 수직 통합하고 그러면 그 레인지가 있는 여유 때문에 가격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네, 있고 가격 싸움도 할 수 가격 있죠. 싸움도 할 수 있는데 현대차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아쉽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뉴스는 이번에도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역시 현대차와 뭐 이 테슬라를 비교하는 거 여기에 테슬라 쇼크에 칼 가는 세계 1위의 도요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달 1일에 4월 1일에 도요타의 12대 사장 겸 CEO가 정식으로 취임을 한답니다. 교체됐죠. 네, 얼마 전에. 사토 고지라는 분인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차세대 전기차를 기점으로 전기차 퍼스트 발상으로 사업 본연의 자세를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홍보기사도 아닌데 뭐 칼을 갈긴 뭐가 토요타 칼을 갈아요. 그러니까 토요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이브리드를 너무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하이브리드 차가 이번에 그 미국 정부가 했던 뭐 심지어는 그걸 기대했더라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혜택을 받는 걸로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에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하이브리드 차가 들어갔어요. 자기는 금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내연기관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이브리드라도 그건 내연기관은 내연기관이거든요. 오래 갈 네. 거라고 판단했던 시장에 대한 오판. 근데 이 시장에 대한 오판은 이미 다른 기업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었고 시장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해서 전기차 시장으로의 티핑 포인트까지 왔다라고 뭐 월스트리트저널부터 시작해서 이거 2년 전부터 수차례 보도했었는데 그리고 또 토요타는 또 얄밉게 실이 중국에선 전기차 전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중국에서 합작법인 통해서는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생산을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본토에 있어서나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전기차를 공급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저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건 철저한 경영 전략의 실패고 저는 테슬라 토요타가 칼을 갈고 싶겠지만 갈 칼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대단히 고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새로운 CEO가 차세대 전기차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연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좀 늦었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토요타의 전기차도 SUV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가형 전략은 초기에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처음부터 만들었던 거는 이 허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허쉬 초콜릿 모델. 이 뭐죠? 이렇게 생긴 거, 삼각형으로 생긴 종 모양처럼 생긴 거. 예, 종 모양처럼 생겨서 음박지 있어가지고 이게 까면에 나오는 초콜릿. 그래서 맨 위에서는 고가의 테슬라 X 또는 로드스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 X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델 3를 만들고, 모델 2를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고 이윤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밑에 거를 만들 수 있거나 견딜 수 있는 힘들을 구축해주는 이런 허쉬 초콜릿 스트라테지를 썼다라고도 뭐 얘기를 해요. 그런데 토요타 같이 이미 세계 판매량 1위인 기업에서 800만 대, 900만 대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허쉬 초콜릿 모델 안 가도 되거든요. 바로 중저가형 모델을 만들면서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켜도 될 텐데 SUV 이쁘장한 거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서 깨작거리는 거 저는 정말 잘못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도요타가 사실 프리우스 때문에 엄청 차 많이 팔면서 한번 센세이션 일으켰는데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죠? 오히려 고급차 SUV 이거는 이미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이라고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때 차를 바꿔야 되는데 테슬라 모델 3를 도저히 판매를 하지 않아서 제가 1년만 기다렸어도 되는 건데 또는 그 차를 바꿀 돈으로 테슬라 주식을 샀으면 되는 건데 하여튼 프라임 너무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가 전략 뭐 루시드나 리비안이 이미 약간 성공을 못 하고 있는 분위기. 왜 그러냐면 테슬라처럼 좀 더 일찍 고가 모델로 시작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서 점점 채선성을 높여나가고 프라핏을 어떻게든지 추가하고 하면서 모델 3처럼 대중차로 갔으면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늦게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벌써 139만 대라고 하는 뭐 하여튼 140만 대 가까운 차를 만들고 있고 2030년이면은 1000만 대를 만들겠다고 지금
2천만 대를 2천만 대 만든다고 했죠. 1천만 대가 아니고 2천만 대를 만들겠다라는, 그리고 2024년에는 350만 대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야심찬 계획에 의해서 시장을 지금 싹쓸이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고급차 만들면서 우리도 중저가형 언젠가는 만들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런 걸로는 고급차가 마켓을 만들어 나갈 수 없고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없다는 부분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차가 이쁘거나 훌륭하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도요타의 행보 뭐 크게 기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좀 체크는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일찍 저는 전기차 시작한 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최소한 토요타는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현대차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전기차 타보면 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자료는요. 요거는 테슬라에서 직접 작성한 리튬이온 배터리 비상 대응 지침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저기서 이제 요즘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테슬라를 포함해서 전기차가 사고가 났을 때 뭔가 화재 위험이라든가 폭발의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에서 직접 비상 대응 지침을 작성을 했다고 하고, 이게 미국의 그런 소방이나 미국의 그런 교통안전국 이런 곳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서 상황을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안전하게 차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증설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 베를린 외곽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주정부에 제출했답니다. 이러면서 테슬라는 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연간 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했는데 1년이 거의 지난 현재 아직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현재 기가팩토리에는 10,00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생산성 높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0,000명밖에 못 구했다라고. 원래 25,000명을 구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오판했던 것은 뭐냐면 독일 시장이 이제 비유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유연하죠. 그러니까 쉽게 고용할 수 있고 쉽게 그렇죠. 해고를 할 수 있는데 독일 시장은 쉽게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하고 네네네 한국 시장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고용할 때마다 대단히 신중해요. 그러니까 지금 5,000명 필요한데 5,000명 지원했다가 그래 5,000명 다 들어가 아니라 그 5,000명 중에서도 얘 일 못할지 잘할일지 사고 칠 때일지 아닐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여러 각도에서 따져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을 뽑는데 되게 느리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10,000명이 있다는 게 아니라 10,000명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죠. 그래서 25,000명이 사실은 지금 5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필요 인력인데 이런 부분을 구하지 못했다는 게 결정적이었고, 하지만 공장 부지는 이미 큰 땅을 얻었기 때문에 공장 부지는 확장을 할 수 있고, 테슬라가 이제 이 사람 고용하는 데에서 이제 노하우가 쌓였겠죠.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되는구나. 일부는 폴란드에서도 좀 데려오고 좀 이런 나름대로의 인력에 대한 노하우가 지난 1년 사이에 누적이 됐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는 동안 빠른 속도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섰기 때문에 저러한 확대 전략을 내고 있다라는 거고, 유럽에서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자체가 테슬라가 커진다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사이즈, 전기차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고, 2030년 되면은 유럽에서도 많은 부분 전기차만 팔리는 시대가 시작되고, 2035년부터는 유럽연합도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독일이 목리를 부려가지고 지금 통과는 안 되고 있지만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100만 대가 생산되는 생산 기지로 확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직 10,000명 정도밖에 채용을 못했지만 조금 더 채용의 노하우를 늘려가면서 더 생산량을 독일 기가팩토리,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도 늘릴 수 있을지 저희는 항상 주목해야 되죠. 기가팩토리의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럼요. 지역별로. 이게 바로 실적인 거고 네. 시장을 장악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디맨드가 서플라이보다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사실 현대도 지금 이 흐름을 타가지고 생산하는 거 족족 다 팔고 있는 거잖아요. 100% 그렇죠. 팔았거든요. 네네. 모자라서 못 팔았지 남아서 걱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재고 물량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단
않는단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벨린 공장이 진작에 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10,000명을 뽑고 초기에는 2달 동안은 4,000명 갖고 일했어요. 그러니까 공장은 다 풀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빨리 사람만 구할 수 있다라면 빨리 생산할 수 있다라면 이걸 다 팔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 안 팔리면 가격 할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의 한 40%가 지금 유럽으로 이송되고 있는데 이것만 커버를 쳐줘도 이송 배송 비용이라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 경쟁에 있어서 또 프라핏 레이트에 있어서도 수익률에 있어서도 좋은 성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가 팩토리에서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건 테슬라한테 매우 중요하고 네. 그 소식이 들린다라면 여러분들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산량을 빠르게 늘려갈 수 있을지 독일 기가팩토리의 이 추이도 계속 저희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또 뉴스 하나 좀 체크를 해보면 폭스바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폭스바겐의 반값 전기차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네. 기사가 나왔는데 폭스바겐이 지난 15일에 25,000유로 이하의 전기차 전략을 발표하면서 보급형 전기차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자, 최근에 테슬라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 새로운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아쉬워했던 사람들이 요즘 폭스바겐이 그럼 진짜 저렴한 차를 내놓는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 폭스바겐이 공개한 반값 전기차로 불리는 ID2All 컨셉트카가 공개가 됐는데 전륜 구동 방식으로 최대 45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여기에다가 폭스바겐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저가 모델을 개발해서 2만 유로 이하의 전기차도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지금 폭스바겐이 주력하고 있는 게 ID3하고 ID4인데 이제 네. ID2를 내놨던 거고 이미 이름이 3, 4가 있다라는 거는 밑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거죠. 시리즈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거는 정말 훌륭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저가 전략으로 가서 빨리 지금 시장을 장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컨셉트카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양산에 들어가는 시점은 테슬라가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모델 2가 나와가지고 양산에 들어가는. 저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기아차는 왜 아이오닉 5에서 6로 가고 5에서 4라든지 3 나올 생각은 안 하고 있고 EV6 같은 경우에도 EV5인가요? 9을 만들어서 무슨 탱크더라고요 보니까 SUV. 엄청 크다고요. 네, 뭐 9명 탈 수 있는 뭐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도 뭐 포트폴리오상은 갖출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을 지금 재편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네 아파트 단지에 테슬라가 2대 있을 경우에는 쿨하고 이쁘지만 아파트 단지에 이것이 테슬라의 자동차가 60%, 70%, 80% 가면 네. 그냥 동네 차 되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이렇게 보급할 경우에 보급하는 시점쯤에 소프트웨어가 크게 업데이트 된다라면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자동차에서 서로 다른 우리 어머니가 쓰시는 아이폰과 제가 다르고 제가 쓰시는 아이폰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이 제 조카하고 다르듯이 이러한 것에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달라지듯이 결국은 차별화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모델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차이성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간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네트워크 효과는 없지만 테슬라가 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는 소프트웨어에서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저런 저가형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저기에 어떠한 소프트웨어적인 체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도 얘기해 주는 것이 사실은 좀 옳았다고 보는데 그건 조금 아쉬웠지만 전반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매우 타당한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정수 박사님은 늘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는 어쨌든 조금 더 저가형 모델을 내놓아서 많이 그 차가 돌아다니게 해야 저가형 모델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 네네. 이거 되게 저가형. 중요하죠. 이윤율. 이윤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많은 자동차를 길에 돌아다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테슬라 가족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가족들. 오테라 가족들. 오테라 보셔야 구독자들. 될 것은 테슬라가 모델 2를 언젠가는 공개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 전에 있는 모델을 공개를 할 텐데, 근데 사이버 트럭처럼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 3년 뒤에, 2년 뒤에 나올 거야 이렇게가 아니라 곧 양산 체계를 아마 멕시코 공장 준공과 준공 시점이 가까워질 때 얘기를 할 거고, 그때 멕시코 공장에서 바로 생산될 거야라고 저는 얘기할 거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프로핏 레이트가 약 18%에서 20%까지는 될 거야라고 하면은 주가는 폭등할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펀다멘탈이 좋은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펀다멘탈과 장기적인 주가는 같이 가니까 단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 번의 점법, 사다리 점법을 할 수 있는 계단 점법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델 2를 발표할 때 이것이 곧 양산될 거다 멕시코 공장에서 그리고 이것의 프라핏 레이트가 무려 18% 정도는 될 거다. 이게 20% 넘기는 20% 넘으면 이건 기적이고요. 저가형 차가 20% 넘는다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18%는 될 거야라고 해도 저는 계단 점법은 할 거라고 봅니다. 네.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네. 의견. 어쨌든 폭스바겐 마지막 뉴스까지 체크를 해드렸는데 폭스바겐이 그래도 조금 좋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좋은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현대차보다는 이제야 정신 차린 거죠. 네. 이제 정신 차렸고 현대차는 아직 거기까지 못 따라갔고 도요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네, 1위가 지금 토요타, 2위가 판매 대수로 볼 때, 1위가 그러니까 근데 매출로 따지면 폭스바겐이 앞서요. 그러니까 판매 대수로 볼 때는 토요타 2위가 폭스바겐, 3위가 현대차거든요. 각각의 전략들을 볼 때는 점수를 매긴다면 폭스바겐이 1등하고 있고 현대차가 2등하고 있고 토요타가 꼴등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오늘은 뭐 해볼까요? 저는 오늘 준비하고 온 건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 네, 뭐 스페이스X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 위성 인터넷 사업이죠. 그래서 스타링크나 스페이스X가 사실은 테슬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론 머스크를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네. 또 이러면은 트위터와 테슬라는 좀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라면, 네네. 네, 그러니까 이 부정적으로 서로 그렇죠. 하락하는 압력이 있다라면, 영향 별로 안 스페이스X에서 예를 들자면 팔콘 9이 뜨고 또는 뭐 스타쉽이 뜨고 이러면은 테슬라 주가도 같이 오르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빠르면 올해 안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고 늦어도 내년에는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춰서 테슬라 주가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스페이스X는 내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좋아요. 오늘은 스페이스X의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에 하나인 사실 주력 사업은 위성을 띄워주고 대신해서 띄워주는 그쵸. 로켓 사업이라고 한다라면 로켓토리가 주력 사업이라고 한다라면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스타링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스타링크도 앞으로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스타링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가 또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 에너지 사업, 뭐 충전 사업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또 우리 테슬라, 오테라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골라서 스페이스X 안에 그 중에 이 스타링크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스타링크가 근데 도대체 뭡니까? 일단은 좀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줄까요? 그러니까 스타, 별 연결해 주는 거죠. 아,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쏙 됐어. 대단히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 제가 저궤도 위성과 고궤도 위성, 높은 데서 돌고 있는 인공위성과 저궤도 위성의 차이점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궤도 위성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높은 곳에서는 멀리 보이잖아요. 그쵸. 멀리 보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는 몇 개만 띄어놔도 커버리지는 돼요. 넓게. 커버리지는 되고 저궤도는 낮은 데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낮은 데를 다 커버리지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띄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띄우는 것이 이 스페이스X의 팔콘 9에 의해서 가능하고 앞으로는 스타쉽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강력한 일론 머스크의 어떠한 사업 경영 철학이 여기서 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비용을 어떻게 아꼈는지 이런 걸 좀 흥미진진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타링크 좀 보시면 제가 좀 참조한 기사는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이 스타링크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네, 이게 또 이슈가 있었죠. 네,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거칠게 좀 표현하면은 뭐 서방의 지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서방의 지원 중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지원이 이 스타링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전쟁 나자마자 지원을 해줬죠. 네. 그래서 이 스타링크가 없다라면 전쟁에서 벌써 졌을 거다. 이게 지금 더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타링크에 대한 수요는 민간에서도 있겠지만 미국 국방성도 이미 스타링크랑 계약을 했고 세계 서구 국가들 물론 이것 때문에 보안 문제 때문에 안보 문제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나 이런 데서는 고객군에서 빠지겠지만 한국 또한 뭐 지금 KT에서 스타링크랑 유사한 걸 하겠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구축되기 전이라면 한국 군도
중요한 고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전쟁의 어떤 진행되는 상황을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해서 특집 보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스타링크가 얼마나 강력한지 네. 좀 그리고 스타링크의 특징이 뭔지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테슬라의 자동차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이 가격대가 과연 가능한 가격대인지 앞으로 스타링크가 지금 사용하려면 월 99달러예요. 네네. 월 99달러 하면은 사실 좀 부담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것이 충분히 자동차에서도 충분히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이 커넥티드카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자동차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기능을 할 수 있을지도 잠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에게 영향이 있는 네. 서비스죠.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네. 자, 궁금합니다. 아니, 전쟁에서 무기나 식량 이런 것보다 스타링크가 가장 중요한 지원이었다라는 것도 신기하네요. 네. 단적으로 연결되면 말씀드리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날 해커들을 통해서 우선은 우크라이나의 전산망을 다 붕괴시켰어요. 그러니까 폭격을 통해서도 전산망이 붕괴됐지만 러시아 해커들이 나름 또 유명하다 보니까 러시아 해커들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전산망은 다 붕괴된 상태에서 전쟁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군과 군이 연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쪽에 러시아군이 적군이 나타났다. 저쪽에 예를 들면은 여기 포대가 있다면 포대 연락을 해가지고 저기다가 포대에다가 저기 대포 좀 쏴달라 이런 걸 연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통신이죠. 통신이라든지 또는 뭐 드론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데 우선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위성 중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위성이 지금 깔려 있는 거 보면은 이 진한 파란색이 스타링크인데 언제부터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냐면 2021년부터 그러게요. 빠르게 스타링크가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약 8,000개가 7,000개가 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만 7,000개가 넘게 지금 하늘을 떠다니는 거고 이것이 곧 수만 개가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아돌이라고 하는 것이 다 고궤도 위성이에요. 고궤도 위성. 고궤도 위성이고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는 지금 뭐 3,335개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하여튼 띄어 있는 거는 이렇게 되고 일점에 지금 스타링크가 가장 놀라운 건 일주일에 평균 20개씩 하늘에 쏘아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요. 일주일에 20개를? 일주일에 20개를.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다 스페이스X의 팔콘 9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즉 팔콘 9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갔다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천재적인 경영학적인 어떠한 전략을 썼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계속 지금 저궤도 위성을 나르고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45개국에서 지금 가입자가 한 100만 명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 지역은 예외 지역인 거고 또 지금 이란에서의 어떠한 반정부 투쟁에서도 스타링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예외적으로 한다라면 100만 명 정도인데 스타쉽이 그러니까 아니야 스타링크 스페이스X가 즉 텔레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이 전 세계 인구의 35%가 아직은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타링크를 서울에 연결하겠다. 이러려면 한국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되죠. SKT, KT, LG 플러스 거품 물 거예요. 그렇죠. 아마 테슬라 매장 앞에서 직원들 전체 데모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도시 외곽에서 저기까지 전선망, 그러니까 유선망 뚫어야 돼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특히 뭐 5G로 간다고 했을 때 그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설치하기가 촘촘히 설치하는 되게 네. 어렵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외곽 지역에 사는 지역들이라든지 땅이 넓은 국가들,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고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말씀드릴 건 미리 말씀드리면 네. 테슬라가 아니라 이 스타링크, 스페이스X가 꾀하는 전체 인터넷 시장 중에서 3%가 자기네 목표예요. 100% 중을 다 먹겠다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3%만 먹어도 월 300억 달러예요. 월 3조 30조가 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전 세계 통신 시장이 큰 건데 전 세계 통신 시장이 3%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 통신 시장은 한 달에 1조 달러 규모예요. 1조 달러 규모인데 거기에서 3%를 먹겠다니까 300억 달러인데 300억 달러가 환화가로 따지더라도 30조가 넘는 대단히 큰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게 과연 일론 머스크가 3%에서만 끝낼 것인가 이건 뭐 지켜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일론 머스크는 이 스타링크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돈을 좀 벌어야 된다. 화성 탐사 자기 가는 게 이제 꿈인데 목표인데 화성 탐사까지 가려면 스타쉽도 띄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우주선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돈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돈을 갖다가 투자자들한테 다 받을 수도 없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우주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돈 받거든요. 억만장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로도 충분하지 않으니 매달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스타링크 사업인데 그래서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고 인공위성으로 이것이 상당히 지금 전쟁에서도 잘 쓰이고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이거를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볼까라는 그래서 이거 자체의 비즈니스로 키워볼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재미나게 드러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드러났던 군사적 잠재력이기 때문에 지금 나토, 미국 국방성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테슬라의 스타링크가 어떠한 긍정적 효과와 또 단점들이 있었는지 심지어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에서는 스타링크를 공격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위성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뭐 이코노미스트 잡지 그러니까 분석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미군이 싸웠던 거는 당시에 위성을 갖고 있었죠. 미국이 이건 애들 장난이었다. 지금 스타링크에 비하면 스타링크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군사작전에 있어서 그래서 군사적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거를 계기로 의도하지 않았던 엄청난 전 세계 군으로부터 수요가 넘쳐날 거다. 그러니까 홍보가 잘 됐어.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군도 한국에 KT, SKT, LG 플러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사실을 생각을 해서 아마 한국군도 스타링크의 고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군이 해외 파병을 갈 때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자체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군도 스타링크의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게 왜 그러냐면. 2022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15만 명이 사용을 해요. 스타링크를? 네, 이건 아까 말한 100만 명에 에서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빠지는 거고 이거는 정상적인 고객이 아니니까 이거 우크라이나에서만 일론 머스크가 무료로 풀었거든요. 그렇죠. 무료로 풀었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를 좀 수용을 하려면 동시에 여러 대가 뭐 스마트폰으로 접속 가는데 피자 크기 한 판, 작은 거 한 판만한 접시 같은 거 또는 원같이 생긴 거 직사각형으로 생긴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연결을 한대요. 이미 그렇게 설계가 됐다라는 거는 언젠가는 모델 3나 이런 거에 들어갈 수도 있다. 구조적으로. 그렇네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작업들을 말씀하는 거고. 자, 그래서 뭐 이런 전문적인 것까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C4ISR 기능을 한다. C4라는 것은 C가 4개가 있고 그다음에 ISR. C가 4개 있다는 건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기능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전쟁시 되게 중요한 거죠. 인텔리전스, 정보기관 역할을 해준다는 거고, 서빌리언스, 감시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리커네선스, 그러니까 정찰 역할을 해준다. 정찰 역할을 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네요. 정찰이라는 것은 적군이 저기에 등장했다. 자, 포격 쏴라. 드론으로 공격해라. 심지어 흑해에 있었던 러시아 함대를 드론이 공격했는데 다 이 스타링크의 도움을 받아서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킹 열받는 거죠. 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 차이를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 차이를 안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전통 위성 인터넷 시장은 죽었다. 스타링크가 이건 다 먹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 전통 위성 시장이 지금까지 있었어. 그래서 위성 통화라든지 지금 전통 위성에 의해서 비행기 탔을 때 인터넷 하는 것도 그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36,000km 지구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궤도에서 크게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데서 돌다 보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 커버리지가 되게 넓은데. 큰 거죠. 되게 크다 보니까 한 대가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자면은 가정하는 거예요. 1000명이 여기서 연결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넓은 지역에 있는 1000명한테 주다 보니까 1인당 줄 수 있는 대역폭은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쵸. 훨씬 더 많은 지역에 여기에는 지금 10,000명, 뭐 2만 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쵸. 겨우 1000명밖에 대역폭이 안 되니까 1인당 줄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이니까 되게 비싸요. 비싸고? 네.
그러니까 느린가요? 그러면? 느려요. 아, 느려요? 가장 정확한 지적이 느립니다. 그건 제가 느리면 뒷부분에 안 쓰면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 550km예요. 자, 36,000km하고 550km라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냥 3만, 예를 들면 고궤도 외선 같은 경우가 36,000km고 테슬라가 한 2만 km였다라면 큰 차이 안 났을 텐데 테슬라는 550km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스타링크는 테슬라래요. 550. 테슬라도 한번 쐈죠 우주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스타링크는 550이다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데서 땅을 바라봐야 되니까 훨씬 더 촘촘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공위성을 띄우고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러니까 수많은 위성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대신 뭐냐면 이 좁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커버하면 되니까 1인당 줄 수 있는 대역폭이 큽니다. 크고. 네. 고궤도 위성하고 저궤도 위성이라고 해도 인터넷의 역량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궤도에 있으니까 1인당 줄 수 있는 폭이 크다 보니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일부에서는 5G의 속도다, 뭐 이렇게 4G의 속도다, 뭐 이런 속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4G나 5G 중간쯤에 있을 거다. 그럼 대단히 느리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만하겠네요. 네, 쓸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뭐 5G처럼 마스터라고 하는 중간 기지국을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위성으로 다 커버리지 되면 그냥 마스터 만들지 말고 개별 국가 통신사 없애고 이거를 쓰면 제일 좋죠. 근데 통신이라는 건 워낙 정보 보안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쉽게 이걸 풀어줄 일은 만무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레이턴시. 보통 여러분들 전문가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레이턴시라는 거는 밑에서 쏴서 여기까지 돌아왔다가 그러니까 인공 스타링크를 만났다가 다시 여기까지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고궤도 이상 36,000km 있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여기까지 왔다가 한참 걸리겠죠. 한참 걸렸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정말 36,000km면 엄청난 거예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5,500km는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550km는 바로 올라갔다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고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야, 저기에 A라는 지역에 적이 나타났어. 라고 인공위성으로 쏴줘가지고 포대한테 연결해서 알아서 포대가 여기 포대 맞추고 쏠라 그러면 걔네가 벌써 이동한 거예요. 그쵸.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네. 내가 어떤 배가 나타났어. 적군의 배가 나타나거나 탱크 부대가 나타나거나 아니 적군의 부대가 나타나서 위치를 딱 저기 흔히 말하는 특수부대들이 가가지고 위치를 딱 찍어줄 거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타격해. 쏴. 그래서 비행기가 오는 이유가 비행기는 눈으로 보고 쏘니까 이동해서도 쏠 수 있는 거 근처까지 와서. 근데 포격으로는 못하는 이유는 이 지연 시간이 레이턴시가 너무 길다 보니까 얘네가 그 사이에 이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포격에 했을 때 확률이 떨어진다는 좌표가 거죠. 바뀌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비행기가 직접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영화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쵸. 이 레이턴시가 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도움은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짜증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코노미스트 보면은 이 군사 전문가들이 얼마나 진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자기네들 개고생했는지 그때마다 기술적으로 이 레이턴시 때문에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그 내부적인 갈등들도 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또 되게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서 막 너무 보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즉 지역 곳곳에서 정찰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드론이라든지 정찰병들이 올리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하나의 피드에 다 떴다 그래요. 공유됐어요? 네, 공유 다 되면 인fan터리가 이렇게 포격 부대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먹을게. 이건 우리가 공격해. 그다음에 이건 우리가 공격할게. 가까이 있으면 네, 가까이 할게. 있는 경찰차가 출동하듯이 그런 식으로 작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매우 러시아에 비해서 군사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물자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 이 군대가 방어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스타링크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서 스타링크 우크라이나 군인 그 장비 한 명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스타링크 is our oxygen. 산소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이 산소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어느 정도로 스타링크가 중요했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our oxygen이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타링크가 요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난 역할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걸 분석하고 있고 효용성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미국 국방성은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수요가 창출이 된 건데, 그러니까 즉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장사한 거예요.
우리 제품의 이 가능성을 위험한 지역에서 보여줬다고 볼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의도는 뭐 순수하게 자기 말로는 트위터에다가 도와줄 인도적으로 자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한 거다. 인도적 지원. 왜냐하면 전쟁 나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일주일도 안 돼서 지원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피자 같은 이 파넬을 다 보냈죠. 이랬다라는 거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러시아가 열받은 거예요. 러시아가 그쵸. 열받아가지고 뭘 하냐면 이 적외도 위성이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위성을 스스로 자폭시키는 거죠. 그러면 한 4,000개, 5,000개 파편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파편을 맞으면 스타링크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손상을 입고 하늘로 땅으로 떨어지거나 파괴되거나 이러는데 놀라운 거는 이것들을 이게 터졌을 때 이 스타링크가 땅에서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제어 장치가 또 550km밖에 없다니까 되게 빠르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라오는 파편을 다 피했다. 다 피했다. 그래서 네, 한 7,000회 정도 궤도 수정을 했다고 하니까 물론 전쟁 나기 전부터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되게 낫다라는 좋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떠한 자연재해라든지 어떠한 외부 적군의 공격에 있어서도 안정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촘촘히 있다 보니까 하나가 만약에 진짜로 공격을 받아도 옆에 있는 스타링크가 잽싸게 여기 커버리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그러니까 신기한데? 되게 방어력도 이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이것도 대단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위성 교체 비용도 되게 저렴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타링크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민간 지역에서의 어떤 안정된 인터넷 공급을 할 수 있는 상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큐리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통과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하나 뭐 우리나라도 어디 화재가 나면 인터넷 다 그 일대가 끊기잖아요. 그쵸. 그럼 뭐 우리가 인터넷 끊겨봐서 알겠지만 전기 끊긴 것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그쵸. 가게집 장사도 안 되죠. 결제도 안 되고. 예, 결제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죠. 현금 없이 나왔던 사람들 뭐 어쩔 줄 몰라 하죠. 그쵸. 이런 것들을 읽어내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의 안정성을 요번에 심지어는 전쟁 상황에서도 궤도 수정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공급의 안정성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도 이런 안정적 공급이라는 부분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실한 자기 PR을 했다. 그러니까요. 자기 마케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편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헤비웨이트 지금 계속해서 챔피언. 띄우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일주일에 20개씩 띄운다 그랬잖아요. 네네. 일주일에 20개씩 어떻게 띄우느냐면 스페이스X가 지금 위성 띄우는 양이, 그러니까 2022년 3쿼터에 3쿼터에 이 정도를 띄웠다는 건데, 이제 경쟁사를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쟁사는 물론 이제 스페이스X 할 때 더 보겠지만 CISC가 중국 거고요. 그다음에 ULA가 어디냐면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 보잉사하고 로키드 마틴이 합병을 했어요. 이러다간 우리 스페이스X 못 쫓아가겠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한 번 띄울 때 비용이 아직 스페이스X가 너무 싸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 다 몰리는 거예요. 이게 압도적인 차이는 사람들이 스페이스X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스페이스X에다가 우리 인공위성, 한국도 고객입니다. 띄었을 때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띄울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로스코스모스, 이게 러시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리안 스페이스가 이게 유럽연합.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 팔콘 6입니다, 여러분. 이 팔콘 6 맞죠? 팔콘 9, 죄송합니다. 네. 팔콘 9인데 팔콘이 이제 계속 진화해서 팔콘 9까지 갔죠. 이 팔콘 9 영상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이거 같이 돌아와서 이게 착륙하는 거. 네네네, 봤죠.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하다.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지금 재활용이 어느 정도 가냐면 10번 정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10번 정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가격 세이브 효과가, 코스트 커팅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는 몰랐어요. 팔콘 9이 한번 올라가면 위성 하나만 띄우고 내려올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보면 어느 위성 우리 저 얼마 전에 발표했을 때 무궁화 이성 뭐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 가잖아요. 네, 하나만 가져가서 띄우고 오잖아요. 팔콘 9은 가서 50개 위성 띄우고 오는 거예요. 근데 2022년에만 61회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300몇 개, 300개를 넘게. 예, 350개를 그냥 쫙 한 거죠. 이런 식의 어떠한 대량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팔콘 9이 2023년 들어와서는, 올해 들어와서는 주 2회 발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회는 스타링크만 가서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스타링크를 일주일에 가서 지금 여기 50개까지 할 수 있지만 20개씩
매주 20개씩 스타링크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주에 한 번은 스타링크 거를 가서 쓰고 자사 나머지 제품을. 하나는 이제 위탁받은 다른 걸 것들. 위탁받아서 돈 받고 싸주고 그래서 이걸 비용을 세이빙하는 거죠. 세이브하고. 네. 그 또 하나가 이제 나오는 것이 아직은 안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스타쉽 보셨잖아요. 2021년에 한번 스타쉽이 떴다가 지구 밖을 벗어나진 않고 지구 내에 올라왔다가 한번 착륙하는. 네, 그렇죠. 네, 그 스타쉽이 한번 보였었는데 스타쉽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지금 인류가 만들었던 우주 로켓 중에서는 가장 큰 거죠. 무려 물건을 100톤이나 운반할 수 있거든요. 이 100톤을 운반할 수 있다 보니까 스타쉽 개발 중인데 많이 뜨면은 한꺼번에 400개 스타링크를 쫙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이야. 그러면 앞으로 수만 개의 스타링크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스타링크의 커버리지가 안 되는 곳이 지구상에 없게 된다. 남극과 북극을 시작해가지고 스타링크는 스타쉽이 올해 그러니까 목표는 근데 스타쉽이 올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쉽이 올해 가서 스타링크 400개 공중에다가 살포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스타링크는 내년 정도 되면 커버리지가 지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제2의 활용, 제3의 활용, 아까 전에 군대에서 활용했던 것, 민간에서의 활용의 안정성 이런 게 입증됐다라면 이런 것이 예를 들자면 테슬라의 자동차에 연결된다든지 이런 데서 거기서 타가지고 뭐 인터넷이 연결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스타링크가 테슬라랑 연결되는 자동차와 연결되는 그런 시기도 올 수 있다. 왜? 이렇게 많이 뛰어넘으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가격 또한 저렴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이미 런치 마켓에서 아까 말했던 도미넌스 갖고 있고 새틀라이트 인터넷에서 오퍼레이션에서도 좋은 것을 갖고 있다. 요렇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격에 대해서 미리 제가 내일 할 거를 좀 잠깐만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살짝 맛배기만 이거예요.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 아까 말했던 보잉하고 럭키드 마틴이 합병한 거에서는 로켓 한번 띄울 때 1억 달러 들어요. 아이고. 네. 그다음에 에어리언 스페이스 유럽 연합이죠. 2억 1,300만 달러 들어요. 자, 스페이스X에서 팔콘 9 띄울 때 얼마 드냐면 6,200만 달러. 와,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죠? 쓰던 거 이거는 새 거 쓰는 거고요. 새 거가 6,200만 원. 그리고 중고 쓸 만 원이 때는 아니야. 6,200만 달러. 중고 쓰는 5천만 달러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즉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에 비해서 반 가격에 가능한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50%가 싼 거예요. 50%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스페이스X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사로부터 미국 국방성으로부터 또는 한국 정부로부터 각종 기업으로부터 왜냐하면 각종 기업 입장에서도 위성도 비싸지만 이 런치하는 게 비쌌거든요. 발사체 자체가 비싸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야 5천만 달러밖에 비용이 안 들어요. 한 대 띄우는데. 근데 한 대 띄우는데 가가지고 50개 정도 뿌리고 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5천만 달러도 들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나눠서 낼 테니까. 나눠서 엠빵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엠빵 할 테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뭐 예를 들면 500만 달러라든지 뭐 600만 달러만 내면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뭐 거기 입장에서 500만 달러만 해도 500만 달러 가서 50개 올리면 훨씬 남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비용이 5천만 달러밖에 안 든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독주 체제가 지금 대단히 강화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질문들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승욱님께서 네. 승욱님 맞죠? 승욱님이 2단 발사체까지도 재활용할 거라고 합니다. 네, 라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맨 밑에 있는 것만 했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까지. 왜냐하면 뭐 하겠다냐는 거면 왜냐하면 이 로봇 젓가락을 만든대요. 로봇 젓가락을 만들어서 하나 쏘아 올리면 맨 밑에 거를 보통 버리거든요. 요거를 딱 젓가락으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네, 로봇 젓가락으로 잡아가지고 떨어지는 걸 잡아가지고 얘를 갖다가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얘까지도 재활용하겠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일론 머스크가 정말 비용을 커팅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게요. 1억 달러가 아니라 5천만 달러가 드는 것이 시장을 파괴시키는 시장을 재정립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스페이스X가 좋아서 거기다 맡긴 게 아니라 싸니까 맡긴 거예요. 우리 위성 올려주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한다라면 안 맡길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추종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아니 저 정도 비용이면은 다른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왜 살아남는 거죠? 누가 저 기업을 씁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건 그 유나이티드 네. 그런 걸 더 비싼데 누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쓰겠냐는 전에 거죠. 그림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십시오. 여기 이 그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20배, 30배 차이가 수주량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22년 3쿼터에 쏘아 올린 거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ULA는 뭐 15개, 20개 쏘아 올렸다면 여기는 200개를 넘게 쏘아 올렸잖아요. 3개월 동안. 네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야,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리고 러시아도 싸가지고 우리나라도 러시아 위성 쓴 적 있잖아요. 그쵸. 그래도 이렇게 가격이 아무리 싸다 그래도 이것밖에 못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이 시장을 완전히 싹쓸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은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 아니던 중국 거 자체로서 올릴 테니까 중국이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스타링크가 강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네 거도 이제 스타링크랑 똑같은 상품을 만들었어요. 아, 자기네도 올리고 있나요? 그래서 적에도 인터넷 위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CISC가 대단히 이렇게 많게 나오는 이유도 중국 또한 스타링크랑 똑같은 적에도 인공위성 사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테슬라 입장에서 곤란한 점이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절대 대만에다가는 적에도 인공위성의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을 거예요. 아, 예. 네. 그쵸. 네. 근데 그 부분은 일론 머스크는 중국의 네. 중국의 테슬라 공장이 자기네 땅이 아니라 그쵸. 공산당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중국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 네, 어떤 것도 안 하는데 그렇다고 또 중국 정부에도 회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못 들어간다, 대만 시장도 타이완 시장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스타링크는 통신은 대개 국가의 어떤 안보와 보안과 이런 것과 관련됐기 때문에 민감한 지역에는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란이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미국에 의존한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정 기업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들에서는 안 들어올 텐데 위성을 아직까지 설치하지 많이 못한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인터넷을 설치하지 많이 못한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충분한 고객 국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겠네요. 미국에는 외곽의 도시에서 외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벌써 이미 회원 가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코멘트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호작질 매니아님이 커버리지는 위성 몇 개로도 가능합니다. 위성 개수가 늘면 수용 캐파시티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죠. 라고 네, 언급을 해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어쨌든 이 커버리지가 좁지만 촘촘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뭔가 통신을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스타링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참 우리나라에도 스타링크가 올해 이제 한 2분기? 3분기면은 들어와서 이 스타링크 코리아가 들어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잘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정부가 최종적인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네. 뭐 현 정부에서 만약에 허가를 해준다라면 들어올 수 있겠죠. 이거는 정부가 허가해주지 않는 이상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만약에 허가를 한다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고액이긴 하지만 가격이 계속 하락할 거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9달러 월 99달러면은 비싸잖아요. 네네. 좀 10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 13만 원, 14만 원. 인터넷을 하는 것들이 뭐 해볼만 하겠죠. 근데 그래서 그 키트가 나오면은 자기 차에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개인이 아마 하지는 않을, 개인이 그 집이나 이런 걸 대체하기보다는 차에다가 인터넷을 설치하거나 우리 또 요즘 그거 많이 하잖아요. 차박 캠핑. 네. 뭐 차박하시고 거기에서 물론 와이파이로가 아니라 휴대폰으로 연결하는 거,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넷플릭스 볼 수 있지만 좀 큰 화면에서 보면 화질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차박하면서 큰 화면으로 본다든지 뭐 이런 데선 유용하게 당장 쓸 수 있겠죠. 네. 일단 저도 기사를 찾아보고 유튜브에서도 저 일론 머스크 추종자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스페이스X는 국내 스타링크 사업을 전담할 유한 책임회사 스타링크 코리아를 지난 8일에 설립했답니다. 지난 8일. 설립했고 자본금 3억 원, 서울 서초구 강남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좋은 정보 너무 고맙습니다. 네. 3월 8일이면 진짜 얼마 전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지난주에 스타링크 사업 운영 담당 임원인 로렌 애슐리 드레이어 선임 이사가 대표격인 업무 집행자를 맡는다. 이러면서 절차를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 최종 승인은 아직 안 났지만 네네.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아마 저는 주고객이 우선은 일단 한국 군인이 될 거라고 봐요. 아, 군대. 국방부. 에서 이건 계약을 안 맺을 수가 없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이러한 효과를 봤는데. 상상하지도 못한 효과를 봤는데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우리 군에 있는 탱크라든지 우리 군에 있는 드론이라든지 우리 군에 있는 정찰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스타링크는 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SK나 KT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궤도 위성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했는데 그건 뛰어들겠다고 한 거지. 네. 지금 이렇게 커버리지를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스타링크는 북한도 다 커버리지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전쟁이 났을 경우라든지 유사시를 대비해서는 스타링크 고객사로 아마 이 스타링크 코리아의 유한회사 대표는 지금 국방부 장관을 이미 만나지 않았을까. 국방부 실무자들은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고객이 꽤 작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추종자님이 그럼 스타링크랑 테슬라가 합병할 가능성은 없나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스타링크는 아니고 이제 스타링크 이제 스페이스X니까요. 스페이스X가 지금 원래 3위였죠 밸류에이션이. 근데 이거 내일 다루려고 하는데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이 2위로까지 올라갔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타트업이에요. 1위는 여러분들 아시는 틱톡을 갖고 있는 바이댄스가 1위고요. 그다음에 2위가 아주 유사한 차로 원래는 격차가 컸었는데 언제부터 뛰냐면 이런 좋은 소식이 올 때마다 가격이 뛰거든요.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지금 2위인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를 상장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목표는 진짜 화성을 가는 거거든요. 화성을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걸 투자 자금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테슬라랑 합병하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현명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합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연동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네네.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는 분명히 가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023년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늦으면 2024년에 테슬라 스페이스X가 성장할 때 테슬라 주가도 명확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박사님의 의견은 합병을 하는 게 그다지 장점은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화성 갈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스타쉽을 앞으로도 30개, 50개, 6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스타링크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스타링크 사업도 원래 화성 가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스타링크라든지 그리고 위성을 대신해서 위탁해서 띄워주는 것만으로는 물론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사라든지 미국 국방성이라든지 세계에서 이 시장을 정말 싹쓸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화성까지 가려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그게 헛된 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화성까지 갈 필요가 있을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스타쉽도 내일 하겠지만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톤이나 물건을 실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인공위성이 100톤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망할 거다. 왜? 100톤짜리 맨날 띄우는데 텅텅 비어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위에다 하늘에다 올리는 것에 100톤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라면 테슬라랑 합병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네. 이 스타링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시 스타링크에서도 포인트는 가격, 비용을 낮춰가지고 네.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에 그 시장을 싹쓸이 해버리려는 그런 우주 산업에서도 우주 발사체나 아니면 우주 스타링크, 인공위성, 인터넷 요런 쪽에서도 역시 싹쓸이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주가에도 물론 뭐 나쁘지 않겠죠. 돈을 벌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거니까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스페이스X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화면을 좀 볼까요? 오늘 스페이스X 주제고요. 그 재밌을 것 스페이스X에서 같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스타링크라는 거고 어제 했던 거. 네. 스타링크는 사실은 주력 사업이 아니었는데 주력 사업이 돼버린 거죠. 돈을 많이 벌었어. 네. 그래서 스페이스X 전체에 보면
스페이스X 이거 2021년 디이코노미스트 글인데요. 2021년에만 해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지금 여기 화면 그림에 보이는 스타쉽이었어요. 스타쉽이 우선은 강철로 만들지 않고 스테인리스로 만들었다는 것도 특이점으로 나왔고, 스테인리스에 있으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어차피 페인트 칠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페인트 칠이 또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열해서 처리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거 비용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왜 스테인리스냐? 비용 효과 때문이다. 여기에 페인트 칠 안 해도 되고, 페인트를 고열에서도 보호하기 위한 또 이 막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이런저런 면에서도 이것도 비용 이슈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스페이스X가 왜 중요하냐면 화성으로 가기 위한 가장 큰 한 단계 나아간 기술. 그러니까 스페이스X 전에 팔콘 시리즈로 했던 건 뭐냐면 팔콘 1부터 팔콘 9까지 가려고 했던 건 되돌아와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기술은 스페이스X에서 당연히 적용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건 뭐냐면 발사 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스페이스X 크기를 보시면 이 스타쉽을 보시면 밑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위에는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스타쉽에서 오른쪽 맨 끝이 스타쉽입니다. 네. 밑에가 이제 발사 추진 체제죠. 얘를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로봇 젓가락으로 당겨 올 거예요. 어제 말씀하신 거. 네, 그래서 당겨와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위에 있는 스타쉽 이 분리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거고요. 이거는 이미 2021년에 시연을 보여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기억하는 거고, 이 세턴 5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달나라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달나라 갔을 때 당시는 추진체가 워낙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야 그렇죠. 됐기 때문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팔콘 9보다 큰 게 팔콘 헤비인데 팔콘 헤비가 어느 정도 크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얼마만큼 짐을 나를 수 있느냐, 킬로그램에서 스타쉽은 지금 뭐냐면은 15,000 킬로그램이잖아요. 플레이로드가, 그러니까 대단히 용량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큰데 실제로 스타쉽에는 밑에. 화물 창고에 100톤을 실을 수 있는 화물 창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의미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좀 다른 비용을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턴 5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위에 뾰족한 것만 돌아왔죠. 아주 뾰족한 부분만 지상으로 돌아왔죠. 네네. 낙하산 타고서.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여하튼 그거 직전까지가 자유의 여신상하고 높이가 비슷하다. 네. 뭐 요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플레이로드가, 그러니까 지금 자꾸 플레이로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플레이로드를 가져가서 얼마만큼 얘가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느냐. 말의 줄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 네네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쉽을 만들고 있는 이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어떠냐? 그럼 밸류에이션이 지금 1,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10억, 100억, 1,000억. 맞아요. 1,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고, 1,000억 달러라는 건 우리나라 돈은 지금 100조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네. 100조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고, 이 100조를 넘어선 기업은 지금 상장하지 않은 기업 중에서 마켓 밸류에이션이 100조 넘는 건 딱 2개 기업이 있어요. 하나가 바이트댄스, 틱톡을 가지고 있는, 네. 두 번째가 이 스페이스X고, 그다음에 요 조금 밑에가 아마 스트라이프라는 그 지불 체계 핀테크가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계단 점프를 언제 하냐면은 다 이런 실험이 성공했을 때, 예를 들면 2014년에 처음으로 팔콘 9이 돌아왔을 때, 네. 뭐 이럴 때 뜬다든지. 그리고 이 두 번째 점프업은, 마지막 점프업은 언제냐면 보시죠. 마지막 점프업이 어떻게 2021년에 스타쉽이 랜딩했을 때,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거죠. 네네. First Successful Starship Test Landing. 요거 2021년에 있었거든요. 네네. 이때 또 한 번 점프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점프업을 하는 건 뭐냐면, 스페이스X가 아까 말했던 런치 시장에서 도미넌스를 갖게 되면서 싹쓸이 하잖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쿼터당 발사하는 대수가 이 중국 거하고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사라든지 이런 것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이 높아지면서, 아하, 이제는 스타쉽이 스페이스X가 프로핏 레이트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구나. 이러면서 사실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네. 원래 한 700억 달러 이 정도 수준에 있다가 1,000억으로 점프했던, 대단히 크게 점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채산성이 좋아지면서 그런 점프업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2년에 시작해서 지금 10년 겨우 지났는데,
아니 20년 겨우 20년 좀 지났는데 지났죠. 이렇게 우주 산업이 이렇게까지 커졌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있죠. 예, 네. 우리도 인공위성 우리가 쌓았고 대단히 큰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언제적 수준이냐면 저기 스페이스X로 볼 때는 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얘는 다시 갔다 돌아오는 걸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스타쉽이라는 엄청난 그러니까 꿈에 그리는 화성으로 갈 수 있는 꿈에 그리는 스타쉽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 부분에서 테슬라가 대단히 많이 앞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 스페이스X가 네. 자 스페이스X의 미션이 뭐냐 그 기업의 그 미션을 제가 물음표로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화성 가는 거가 목표고요. 화성 가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은 화성 가는 목표를 이루면서도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대단히 좋은 거고 그와 반대해서 테슬라의 미션이 뭐냐 여러분 테슬라 미션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갖고 왔는데 여기에 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게요. Accelerate the world's transition to sustainable energy예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 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 원래 기업의 미션은 좀 이렇게 멋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메가팩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 테슬라가 솔라 루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라 패널, 파워월 그리고 메가팩까지 계속해서 에너지 산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테슬라의 미션 자체에 에너지 산업은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로 바뀌는 것으로 재생에너지로 바뀌는 것으로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에 의해서 자동차가 가는 것 그래서 매연이 사라지는 것 CO2 배출이 사라지는 것 이것을 자동차에서만 전기차에서만 CO2 배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저장에 있어서 그래서 테슬라가 하고 있는 메가팩이라는 건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중간 기점에서 저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프로핏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이 테슬라의 뛰어난 점이다. 그래서 테슬라를 평가할 때는 왜 월가에서는 메가팩을 평가를 안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테슬라를 평가할 때는 테슬라의 미션에 맞게끔 테슬라의 산업 분야의 의미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 분야도 테슬라가 갖고 있는 메가팩 산업 분야도 결코 의미 없는 하나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테슬라의 미션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핵심이네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테슬라가 우선은 중간 단계로 뛰어들고 있는 리튬 사업이라든지 리튬 리파이너리 사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스페이스X는 사실은 되게 단순한 미션이었어요. 네. 화성 가자라는 거예요. 스페이스X의 우리가 미션은 바글바글 지구에만 모여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좀 화성으로 가자. 이건 좀 SF 소설에 나오는 꿈과 같은 건데 그러니까요. 이 꿈을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단히 과학적이고 대단히 경영학적으로도 꼼꼼하고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놀랍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학적이고 경영학적으로도 아주 꼼꼼하게 실현했던 사람은 지금 일론 머스크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황당하잖아요, 사실 화성 간다는 게. 화성은 또 왜 가야 되는데 추워 죽겠는데. 거긴 왜 가야 돼?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갔다가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해요. 스타쉽이라든지 우리가 반드시 화성까지 왕복하는 우주 비행선을 만들 거다. 그런데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아이고. 우리는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거다. 네. 야. 머스크가 처음으로 탈지 안 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탈 거라고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스페이스의 미션 또한 사실은 멋지다. 테슬라의 미션만큼 저는 멋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멋지네요. 네, 그죠? 화성 간다. 그러니까 화성에도 인간이 살 수 있다. 다른 별로 가겠다. 네, 다른 별로 가겠다. 이 부분이 목표에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가장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스페이스X가 바로 리유저블 로켓터리를 만드는 거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터리를 만드는 건데 그 이유, 이 목적이 하나는 다 코스트 커팅을 위한 거고 이게. 코스트 커팅을 한다는 뭐냐면 마켓 도미넌스를 가질 수 있다.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상업적인 생각을 처음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성 가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화성 가자라고 사람들에게 자 기부금 내세요, 기부금 돈 내세요, 주세요. 기부금 내세요라고 해가지고 화성을 가는 게 아니라 미친놈이야 이러겠죠 처음에는.
화성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시장이 커질 시장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심지어는 나사마저도 제끼기 위해서는 국가의 막대한 R&D 비용이 나오는 나사마저 제끼기 위해서는 나사도 이번에 달 갈 때 테슬라의 로켓을 추진체를 쓰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사도 이제는 전적으로 테슬라의 그 발사체만큼은 의존하게 된 거예요. 왜? 규모의 경제 부분에서 테슬라를 쫓아갈 수 없게 된 거고, 아니 스페이스X를 쫓아갈 수 없게 된 거고, 스페이스X의 가장 첫 출발이 뭐냐? 리유저블 로켓 처리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재활용 성공할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 치고 막 일론 머스크도 막 올라 그러고 막 이런 이유가 여기에 모든 걸 건 거예요. 이것만 만들면 우리는 이 시장 정리할 수 있고 이 시장 정리한 돈으로 돈 벌어 가지고 화성 갈 수 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역사에 있어서 팔콘이 갔다가 돌아온 거, 처음에 돌아올 때는 땅으로도 못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다가 둥둥 떠 있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은 가능하면 올라왔다 떨어지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다 갖다 대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유저블 하기 위해서 얘가 랜딩했다기보다는 가서 받은 거죠. 예. 예, 가서 받은 거예요. 가서 받은 거. 이렇게라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거기 눈물을 흘렸던 거. 왜냐하면 떨어지는 지점을 정확하게 계산했고 추진체가 자기의 떨어지는 속도를 낮췄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저기 스타쉽도 착륙하는 거, 물론 사실은 착륙한 이후에 직후에 폭발했죠. 했지만 그 가기 위해서 얘가 속도를 낮추기 떨어지기 위해서 뭐냐면 이 비행차가 거꾸로 떨어지거든요. 거꾸로 떨어지는 것까지도 계산을 해내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은 코스트 커팅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려고 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수 발사체를 원하는 사람, 인공위성을 쏠려고 하는 국가들의 계약을 싹쓸이하려고 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대단히 전략적으로 뛰어났다라는 거고, 이건 어제도 보여줬던,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1억 달러 하는데, 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2억 달러. 아리안 스페이스가 이제 유럽 건데 2억 1,300만 달러하고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하고 합쳐도 1억 달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스페이스X가 팔콘 9이 6,200만 달러, 재활용한 건 5천만 달러. 달러.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물론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뭐랬냐면 스타쉽은 얼마로 할까요? 훨씬 더 큰데. 설마 더 싸게 하겠다는 거예요? 싸게 해도 이 밑에부터 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핵심이에요. 스타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을 내야 된다. 가격이 싸야 되고. 그리고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 위험 감수하고. 폭발내도록. 그다음에 빠르게 반복해야 된다. 빠르게 반복? 야, 이거는 여러분 딱 어떤 거에서 느껴지세요? 이거 전형적인 스타트업 그러니까요. 발전 전략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작은 스타트업 막 5명 있고 10명 있고 뭐 에자일하고 뭐 피보톤하고 뭐 이런 5명, 10명, 20명 있는 직장에서 이러는데, 스타쉽이라는 거대한 조직에서도 이 정신을 추진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빠른 반복, 되게 스피디한 이더레이션을 대단히 중조했고, 이러면서 팔콘 5에서 스타쉽을 하는데 운반 능력은 9배, 발사당 가격은 지금 이거는 사실은 꿈과 같아요. 뭐 이렇게까지 지금 가고 있지는 않은데 일론 머스크 목표는 200만 달러예요. 저걸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재활용을 해도 5천만 달러예요. 그러게요. 5천만 달러 10분의 1이 500만 달러예요. 그 10분의 1, 그러니까 20분의 1. 20분의 1보다 더 저렴한 가격인 200만 달러의 발사당 가격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네,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더 큰데? 네?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스타쉽 같은 경우 아직까지 상용화를 안 하고 있죠. 굳이 그리고 지금 스타쉽 활용하지 않아도 팔콘 9만 해도 일주일에 2번씩 뜨잖아요. 일주일에 2번 뜨고 일주일에 한 번은 스타링크만 지금 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포하고 있거든요. 한 번 갈 때마다 50개의 스타링크를 두두둑. 그러니까 일주일에 지금 여러분은 50개씩 하늘에 스타링크가 지금 더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팔콘 9으로도 충분히 경제성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스타쉽을 띄우지 않겠지만, 스타쉽이 언제 뜨냐면 발사 비용을 훨씬 낮춰서 띄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스타쉽이 진짜로 테스팅 랜딩이 2021년에 있었는데 정말 상용화가 된다라면 이건 일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비판을 해요. 100톤이나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나를 시장에 니즈가 없다, 수요가 없다. 우주에 뭘 100톤이나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무슨 100톤이 가서 인공위성을 지금 한꺼번에 몇 대를 띄우려고 하느냐. 근데 인공위성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스타쉽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건 저렇게 큰 비행기 우주선 필요 없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우선은 이제 이 스타쉽으로 가기 위해서 돈을 뭘로 벌고 있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타링크. 그래서 스페이스X의 넥스트 타겟이 바로 텔레콤 비즈니스가 됐다라는 것. 그래서 스타링크가 됐다라는 것. 스타링크는 첫 번째 고객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만나고 있다. 어디다? 군대다. 군부다. 즉 그래서 각국에 있는 군부들이 국방부에서 다들 스타링크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여기에서 생각지도 않은 민간 수요만 생각을 했었는데 민간 수요만 생각했는데 공공 수요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공공 수요는 그 국가의 보안 체계라든지 안보 체계하고 상관없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 다만 못 들어가고 있는 시장은 중국 시장하고 타이완 시장이다. 타이완에 들어가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중국이 들어가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나 이런 데는 못 들어갈 거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지 않을 때는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는 받지도 않을 거고 심지어는 국방부에서도 이란은 받지 않을 거고 이러한 몇 가지의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지오그래픽한 지정학적인 갈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스타링크의 시장성이 있다. 그래서 월 99달러 하는 것도 충분히 가격이 낮춰진다면 민간에서도 낮춰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스페이스X에서 얘기한 거예요. 2019년 기준 전 세계 이 스페이스X가 아니라 이코노미스트에서 분석한 겁니다. 전 세계 이 연간 기준으로 1조 달러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산업 시장 목표가 제가 지난 시간에 실수를 했네. 월 1조라 그랬는데 연간 1조입니다. 네네. 연간 1조 시장이고 스페이스X 목표가 스스로 밝힌 건 이 중에서 우리는 3%만 먹겠다. 3%만 해도 연 300억 달러라는 30조가 넘는 대단히 큰 시장이다. 근데 이거보다 저는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 영역, 국방 영역에서 충분히 고객들이 창출이 됐다. 그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드러났던 거다. 효과를 본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로라도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방부는 아마 KT나 SK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라면 진짜 만약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정말 국가 비상사태가 나와서 개성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고궤도 위성을 써야 되는데 한국은 고궤도 위성이 없을 뿐더러 남의 거 임대해서 쓰면 되지만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레이턴시 문제가 있다. 그쵸. 시간차가 레이턴 시간차가 생겨가지고 저쪽 군대를 우리가 포대가 쏴달라 그러면 그 포대는 이미 이동하고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저궤도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레이턴시를 크게 단축시켜가지고 실시간으로 군사적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시장이 커질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지금 스타링크는 한 1,200개 정도가 돌고 있는데 이것도 목표가 12,000개래요. 12,000개를 띄우면은 전체 커버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12,000개까지는 아니고 아직 이제 뭐 1,700개, 2,000개 정도가 돌고 있으니까 이제 뭐 한 5배 정도만 늘리면 된다고 보는데 일주일에 50개씩 올리면 충분히 제가 보기 2024년 정도 되면 쫙 깔리겠네요. 쫙 깔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쟁 우위, 시장 경쟁 우위 레이턴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장에는 지금 그래서 중국도 뛰어들고 있고 인도도 뛰어들고 있고 많은 나라들도 뛰어들고 있고 발표하기로는 KT도 뛰어들겠다. 근데 KT 같은 경우에는 이 위성을 스페이스X 팔콘 5로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게 위탁해서 띄우겠다는 거예요. 위탁해서 위성 인터넷을 띄우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커버리지를 한국만 하려고 하겠죠. 그럼 한국 위주로 자주 돌려고 하겠죠, 반복적으로. 근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최선성이 있을지 과연 그러면은 한 200달러 하겠죠. 200달러 누가 쓸지 국방부가 그래서 쓸라나? 그 지켜봐야 될. 예, 그 가격이면 스타링크를 쓰겠죠. 99달러에 훨씬 더 저렴하게 쓸 수 있을 거고 물론 일론 머스크 성격의 국방부한테는 비싸게 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단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안테나 설치예요. 안테나 설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테나 설치가 499달러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고가다. 초기 설치 비용이죠, 일종의. 그렇네요. 근데 이 안테나가 근데 자동차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는 것. 그리고 자동차의 배터리랑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자동차에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거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 해요. 이 안테나 비용이. 근데 이제 테슬라가 그거는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비용을 부담하는 건가요? 네, 비용을 부담을 해서 499달러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커지면 이것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은 안테나 설치 비용도 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월 99달러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지금 워낙 시장 규모가 지금 100만 명밖에 이용을 하지 않는데 1,000만 명, 1억 명이 이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 가격은 다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G 가격하고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달라지는 경쟁성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가장 만약에 스페이스X가 이 비즈니스로 5G하고 지금은 경쟁할 수 없는 가격이 따따블 정도 되니까요. 네. 더블 정도는 되죠. 그래서 된다라면 한번 이 판도 크게 한번 요동치게 변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통신 시장. 네, 통신시장 서비스는 정말 어쩌다 걸린 거예요. 처음부터 통신시장을 생각하지 않았고 우선 리유저블 로켓터리로 그러니까 다시 재사용 가능한 로켓으로서 이 시장을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뚫으려고 했고 그렇죠. 시장을 디스럽션 시키려고 했었는데 스타링크라는 걸 생각해내고 스타링크 사업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팔콘 5가 고객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고객사에서 대행을 해서 띄우지만 한 번은 자기가 띄워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띄울 수 있는 물건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을 띄우다 보니까 꾸준하게 팔콘 5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다리가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아다리가 잘 네, 맞는다. 좋아요. 네, 아다리가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2년에 아까 기사는 이코노미스트 2021년 기사 이건 2022년 작년에 나왔던 건데 기사네요.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했던 게 이제 스타쉽에 대한 거예요.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게 스타쉽이죠. 네. 이 은색깔로 보이는 것이 로켓 출신이고 그 위에 있는 게 스타쉽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건 스테인리스로 같이 만들었고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이 뭐냐면 몬스트러스, 되게 괴물 같은데 더칩이라는 건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졸라 싸다. 드럽게 싸다. 더럽게 싸다죠. 네, 그래서 졸라 싸다를 더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번 올려주는데 이것이 스페이스 트래블을 저는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코노미스트 보면서 이런 표현, 더칩 이런 단어도 얘네도 쓰는구나. 더칩. 네,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스타쉽은 지금 현재로서는 나사가 달 착륙에 이용할 전망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스타쉽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만 해도 공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나 되게 쉽지는 않은 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그만 거 갔다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60 몇 년도인지 69년도인지 이 세턴 5 타고 저 거대한 지금 스타쉽처럼 큰 거대한 걸 타고 갔다가 요만한 거 돌았잖아요. 그쵸. 그게 달에 갔다. 요거는 달에서 뜰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스타쉽 같은 거대한 것이 달에서 과연 뜰 수 있을 것인가? 그러게요. 이건 쉽지 않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무게가 워낙 나가니까. 근데 또 가능하기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타쉽은 공중 급유가 필요 없다. 제규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쉽은 그 자체에 100톤이나 되니까 50톤은 에너지 싣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 이 50톤을 에너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달에서 이륙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이 100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100톤이나 가면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경제성으로 정말 꽝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렇네. 뭐냐? 화성으로 갈 때도 그러니까 이 관광객들한테 이제 1억 달러 뭐 억만장자들한테 벌써 계약 받고 있는데 여기를 이코노미석으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1등석으로 다 만들어 갈 수 있다. 호화롭게 풀장도 자, 그건 모르겠지만 물이 안 되겠지만 럭셔리하게. 그러니까 100톤이나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럭셔리한 화성 관광객, 그러니까 화성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입구까지만 갔다 오더라도 또는 뭐 지구 근처만 6바퀴 돌다 오더라도 되게 럭셔리한 여행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에 기여하는 건 팔콘 5가 아니라 그래요. 팔콘 9. 팔콘 9은 인업하게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데 기여를 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하는 지금 한참 상용화되어 있는 이거는 이미 흔히 말해서 주가에 반영되듯이 기업 가치에 반영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의 모든 척도는 스타쉽의 성공 여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쉽이 어느 정도 성공하는가에 따르냐, 어느 정도 상업성을 가져오느냐, 어느 정도 프로핏을 가져오는가에 따라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고, 스페이스X가 여러분 상장한다라면 보셔야 될 뉴스는 스타쉽 뉴스라는 거예요. 스타쉽. 네. 스타쉽이 어느 정도 걸로 진짜 현실화되는가, 100톤의 이슈를 해결하고 있는가, 미국의 나사 달착륙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달착륙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면 만약에 이게 상장 이후에
스타쉽이 이 나사의 이름으로 달에 갔다 돌아온다라면 이건 난리 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쉽이 핵심 기업 가치의 기여도라는 부분들 이거는 펀더멘탈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스타쉽 뉴스는 여러분들 스페이스X 주식을 혹시 테슬라 주주들은 우대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스페이스X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주주들이 아마 스페이스X 주식 상장하면 많이 사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사실 것 같고 그때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뉴스는 스타쉽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이슈, 스타쉽의 이슈의 처음이자 알파요 오메가는 100톤이에요. 이 100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즉 스타쉽을 예를 들면 팔콘 5, 9처럼 다른 기업들이 원하는 인공위성을 띄워주면 100톤 정도면 가서 그냥 다 한꺼번에 1년에 필요한 거 다 해주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이 100톤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느냐라고 이제 우주항공 전문가들은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부분은. 근데 또 언젠간 잘 쓰는 걸 보면은 역시 머스크는 계획이 있었어. 머스크는 계획이 있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계획을 가지고서 설계를 한 거겠죠. 그렇겠죠. 이것이 예를 들자라면 화성에 짐을 나르더라도 사람만 갈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짐들이 가야 된다는 거. 만약 진짜 정말 거기서 거주를 하려고 한다라면 거주에 필요한 것들이 다 가야 되려고 하면 훨씬 더 큰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보이스인가 우리 이 태양계를 벗어났죠. 뭐 이런 거는 몇백 킬로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요만한 것들이에요. 요번에 예를 들자라면 화성 탐사선도 예를 들자라면 지금 가 있는 거 퍼버시브 가 있는 것도 대단히 작다 보니까 얘가 땅으로 팔 수 있는 드릴도 몇 센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몇십 센치, 1m인가 그거라. 그러면 이제 스타쉽에 싣고 가는 거는 뭐 몇 킬로를 뚫을 수 있는 드릴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광물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지. 지금 퍼버시브 지금 가 있는 화성 탐사선에 있는 드릴은 땅 깊이 뭐 얼마 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에너지 원인 예를 들자라면은 석탄이 있을지 석유가 있을지 뭐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에너지 원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당장 거기서 재생에너지 만들 수는 없으니까 태양열이나 풍력 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에 뭐가 묻혀 있는지를 파는 것은 물을 발견하는 것만큼 또 지하수 깊게 팠더니 지하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스타쉽 정도는 가줘야 화성 탐사가 제대로 탐사도 그러니까 즉 살기 전에 탐사가 제대로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쉽은 이 계획을 갖고 100톤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경제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는 계속해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여행 수요를 맞추려고 해서 1등석으로 맞추려고 하면은 1인당 주어지는 공간도 많아야 되고 중간에 사람들끼리 뭐 테니스를 칠 수는 없죠. 바에 좀 나와 있어야 되고 춤도 좀 춰야 되고 뭐 이렇게 맨날 거기 하루 이틀 갈 게 아닌데 여행을 화성을 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지루하게 누워가지고 이 화면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이라든지 운동하는 데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화성까지 사람이 가기 위해서는 거의 주거 공간과 같은 공간이 필요하고 여행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톤의 공간은 인간이 저기 화성까지 가기 위해서 설계된 거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말은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발인 거에 대한 자기 철학을 한번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not failing 실패하지 않는다면 너는 당신은 충분하게 이노베이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failing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는다라면 너는 지금 혁신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위험을 감수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반복하는 것 이런 것을 스페이스X에도 했던 것처럼 너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지 않는다라면 너는 혁신을 충분하게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혁신은 어쨌든 실패로 계속 그러니까 발전되는 거라. 조금 에디슨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대단히 뻔한 얘기지만 대단히 절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절박한 것을 스페이스X에서 또는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는 좀 실현했다는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저는 트위터만 하지 않아도 트위터도 지금 자기 실패하면서 내가 지금 충분히 실패하지 않으면 충분히 혁신하지 않는 거야라고 난 지금 혁신하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에요. 사실은 너무 걱정인데 트위터를 제외한다라면 이 말은 정말 멋지게 스페이스X나 그리고 우리 테슬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이 정도로 제가 오늘 스페이스X 준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스타링크에서 오늘은 이 스페이스 X에 지금 또 한 번 더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스타쉽이다. 네. 스타쉽이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그 스타쉽의 안에 넣을 수 있는 100톤이라는 무게와 공간, 이 문제가 거기를 돼야 한다. 어떻게 돈이 되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그게 성공이 되면은 스페이스X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네네. 저는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장한 다음에 스타쉽을 띄울거나 비슷하게 연동을 시키고 가격을 좀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 100톤의 경제 효과를 갖다가 계속 보여주면서 스페이스X의 주가를 무진장 끌어올릴 거라고 봅니다.